안녕하세요. 올해 11년차 학습 컨설턴트 혜진 멘토 5년차 혜린쌤입니다. 와. 혹시 학력이 필요한데 학비와 시간을 생각하면 망설여지고 있지 않으세요? 망설여집니다. 저도요.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링대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점은인재 컨설턴트로서 근무하고 있지만 방송대 졸업을 한 입장으로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유리할지 그리고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줄임말로 우리나라 최초 국립 원격대학인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분들이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진학을 많이 합니다. 이 방송통신대학의 대표적인 인기 전공이 바로 이제 유아교육과와 식품영양학과 두 개가 있는데요.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이제 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가 있고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영양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대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렴한 등록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대가 국립대학교라서 학비가 엄청 저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혜린쌤은 이제 어떤 전공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학비가 얼마였는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청소년 교육과였고요. 이제 학기당 제가 33만 원이었나 6만 원? 그 사이쯤으로 한 학기 내고 다녔습니다. 완전 싸죠. 저도 이제 정규대학을 다녔다가 또 방송대에 오다 보니까 진짜 싸더라고요. 그 외로 막 들어가는 걸 다 확인을 해봐도 교재비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교재비까지 해도 한 40몇만 원? 오.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서 50만 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학기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뭔가요? 그게 방송대가 소통의 창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에 들어갔었어요. 아무래도 원격 대학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해서 혼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바로 스터디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까운 남양주 쪽에 있는 그런 스터디에 들어가서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조언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같은 과에 있는 선배님들이셨어요? 네, 맞아요. 막 학회장 선배님도 계시고 교수님이랑 만나는 시간도 있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꿀팁을 얻어가지고 나름 처음 들어간 거 치고 괜찮은 성적을 좀 받았었다. 네. 그럼 무조건 스터디 모임을 들어가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혼자서 막 애쓰는 것보다는 소통이라도 하면서 다양한 선배분들의 경험을 듣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송대 재학생들 또는 졸업생들 보면은 이제 끈끈한 유대관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게 그 비결이요? 아마 한몫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방송대의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과목을 이제 수료하기까지가 좀 까다롭다는 게 네. 유명하죠. 네. 약간 잠깐 그때로 돌아갔었는데 PTSD 오신 거 같은데. 그때 아무래도 과제나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혼자서만 해야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크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졸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시험이죠. 네네, 맞아요. 시험이 아무래도 다른 건 다 온라인으로 하고 과제도 집에서 혼자서 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시험이 이제 직접 지역대학에 가서 태블릿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제가 이제 가진 지식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진짜 백지장이에요. 그래서 막 또 다 다른 과 학생들이랑 섞여서 하기 때문에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의 지식으로만 해야 돼서 하나의 좀 제 재밌는 썰을 풀어보자면 그 시험 때문에 F가 나와서 1년이 유예됐다는 거. 한 학기도 아니고 1년이요? 네, 그러니까 2학기에 나온 게 F가 돼서 그 2학기에 나온 걸 또 내년 2학기에 들어야 되니까 1년이 유예가 돼버렸어요. 진짜 대박이다.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걸 F 받아서 1학기는 놀고 2학기 때 다시 그 한 과목만을 위해서 다시 들어갔었죠. 졸업을 진짜 어렵게 했네요. 네, 1점 차이로 얄짤이 없더라고요. 이 단점 때문에 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시고 계획적이고 미리 대비할 줄 아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1년 유예가 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네. 저도 20대 중반에 들어가서 당시에 막 일을 안 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성향을 잘 파악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육아하시는 주부분들 이런 분들은 방통대가 아무리 좋아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제도나 기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꿀팁이네요. 꿀팁. 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그럼 사이버 대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대학이랑 비슷하게 흐름이 가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이버 대학의 장점은 다양한 전공이 있다는 거. 네. 맞아요. 안전공학, 예체능, 뭐 공학 계열부터 해서 체육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제 수업을 저희가 자주 안내하기도 하고. 맞아. 실제로 이제 학점행제도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긴 한데 특정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과목들은 사이버 대학 시간제 과정으로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공이나 개설 과목에 대한 이제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사립대학교의 캠퍼스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긴 하지만 직접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강의실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등록금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방통대는 저는 완전 조금 이렇게 그쵸, 그쵸. 하고 줬는데 네. 이제 사이버대학교 가끔씩 학생들한테 시간제만 안내해도 과목당 20만 원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진짜 생각이 듭니다. 방통대 한 학기 비용이 사이버대학의 뭐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뭔가 차이가 심하게 나 보이죠. 네. 그래서 뭔가 한 학기에 그러면은 두 과목만 듣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방통대나 이런 것처럼 듣는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되긴 해요. 네. 그러면은 단점이죠. 네. 확실한 단점이네. 네, 확 느껴지는데요, 앞에서랑.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랑 경희 사이버대, 고려 사이버대, 한양 사이버대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땡땡 사이버대랑 땡땡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총장 이름도 다르잖아요. 졸업장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고려 사이버대 나왔어요랑 저 고려대 나왔어요랑 달라요. 맞아요. 이게 학력 위주가 될 수가 있다. 사이버는 맞아요. 빼놓고 이제 네. 저 고려대 나왔어요 네. 하면은 이제 학력 위주가 될 수 네. 있다. 학위증명서 뽑아왔는데 고려 사이버대. 명확히 다른 학교랍니다. 네, 이건 인지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만든 학위취득 제도예요. 그래서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제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를 취득할 수가 있고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 명으로 학위가 나오죠. 대학은 또 총장 명의로 나오는데 네, 그런 점이 좀 다르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학점은행제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점은행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그 두 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기간을 단축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통대랑 사이버대도 어찌 보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4년이면 4년을 다녀야 되는 거고 저처럼 이제 F가 나오면은 5년 이상을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5년제죠? 보니까 네, 저는 5년제로 다니긴 네. 했어요. 네. 근데 학점은행제는 이제 제가 기간을 딱 단축해서 할 수 있으니까 4년제를 뭐 2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진짜.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정들도 정말 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인 똑같지만 유일하게 학위 취득 기간을 설정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학습자가 원하는 기간 안에 과정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시로 오픈되는 개강반이 있어서 학습자가 또 원하는 기간에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네, 막 4월, 5월에도. 맞아요. 이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기간을 놓친다는 느낌이 좀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네. 늦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있어요?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학교는 어쨌든 내가 3월 개강을 놓치면 그 다음 이제 개강반이 뭐 9월 달까지 네. 기다리거나 이 혜린쌤처럼 1년을 기다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네네. 장점이죠. 완전.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라는 게 사실 제도가 엄청 어렵잖아요. 맞아요. 광범위예요. 맞아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교나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거 들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학점은행제는 제도의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해야 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거 말고도 행정 절차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 등록. 근데 이런 거가 진짜 제도잖아요. 저는 처음에 하면 그게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학점을 다 채웠다고 해서 학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하지 않으면 학위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신청 기간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아야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학위 취득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플래너들인데요.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게 필수는 아닌데 멘토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처음 진행하시거나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또 플래너가 있다고 해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플래너랑 같이 하는 건데 잘못된 설계를 보내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그 학습 설계를 받고 관리 비용을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 비용도 거의 수강료 못지않은 그런 그 큰 금액.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교육원 소속 담당자는요, 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례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환멸이 나요, 환멸이. 저는 다른 사례로 네. 이제 피해를 볼 뻔한 학습자를 구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근데 저랑 과정을 같이 진행하고 계셨던 학습자님이 계셨는데 그 학습자님 소개로 연락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다른 교육원에 이미 등록까지 마치고 개강을 앞두신 분이셨는데 이제 제 학습자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셨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개강을 앞두면 연락을 안 하시는데 이제 확인차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으니까 저도 플랜 점검차 확인해드렸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랜으로 안내를 받으신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배관 기능장이랑 용접 산업기사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배관이랑 용접이 기계 전공에서는 전공 자격증이라서 이 두 개를 활용하면 전공을 인정받아서 학위 취득 기간이 6개월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딸 수 있었던 거네요. 반년 만에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평범하게 이제 경영 전공으로 안내를 받아서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뻔한 거죠. 배로 뛰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청하셨냐 여쭤보니까 뭐 플래너가 이제 신청해준 대로 등록을 한 거다라고 하셨길래 기간 단축 더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하면서 다시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다행이네요. 구제를 진짜 받으셨네요. 이렇게 해당 사례처럼 네. 같은 과정인데 담당자에 따라서 진행 전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례 이상 꼭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간이나 비용 관련해서 고민도 하실 테지만 정규대학과 정말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인식과 차별 대우는 없는지 아마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요.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행제 이 세 가지가 법률상 학력 인정은 되지만 사실 학벌 면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서울과 지방대학의 학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정규대학과 학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만 보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학력 조건을 갖추고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하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중간 과정으로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이렇게 세 가지 온라인 학위 취득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안내해드리는 교육 컨설턴트로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도움이 될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